가장 사랑하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후유증이 몹시 크죠. 앞으로 그 누구도 믿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제가 겪은 일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떨쳐내고 나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 일을 구태여 떠올리면 지금도 기분이 씁쓸하거든요. 저에게는 3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 많이 사랑했고 영혼의 반쪽처럼 성격, 성향, 식습관까지 다 잘 맞았던 사람이었죠. 저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인데 그 남자도 성격 자체가 부드럽고 자상한 편이었습니다. 이해심도 많았고요.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남친은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저희 집 형편이 막 좋은 건 아니라서 조금 걸렸어요. 제가 부모님 없이 외할머니랑만 살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아빠는 재혼을 하셔서 이미 새 가정이 있으세요. 저하고는 가끔 연락 정도만 하시고요.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자고 했을 때 저도 너무 하고 싶었죠. 하지만 선뜻 승낙하지 못한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남자친구야 제 사정을 잘 알지만 남자친구 부모님까지 이해해 주실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남자친구 집도 평범한 집이긴 한데 그래도 부모님 없이 외할머니 손에서만 큰 저를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어머님은 저를 몹시 예뻐해 주셨습니다. 아버님은 좀 무뚝뚝하신 편이었지만 그래도 저를 며느리로 잘 받아들여 주셨고요. 어머님은 자식이라곤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하고 저도 그만큼 잘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과 제가 모은 돈과 시댁에서 조금 보태주신 돈까지 해서 빌라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남편과도 알콩달콩 행복했고 시부모님도 여전히 저에게 잘해주셨고요.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도 재혼하시고 할머니 손에서 커왔던 저에게 할머니는 엄마이자 아빠처럼 최선을 다해 저를 키워주셨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감사드리지만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나 서글픔은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제 힘으로 만든 제 가족이 소중하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저 사이에서 예쁜 아이도 낳고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이를 갖는 문제였어요. 시부모님은 아이를 많이 원하셨는데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 저희 부부는 결국 검사까지 하게 됐어요. 검사 결과 저는 별다른 이상이 없고 남편 쪽에서 정자 활동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원인을 찾자면 남편 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부모님이고 이해해 주실 건데도 자존심인지 뭔지 끝까지 말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의 뜻을 따라 시부모님께 따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문제는 어머님이 임신 문제로 저를 그렇게 닥달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결혼하고부터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빵 같은 걸 사시면 꼭 집 앞에 놔두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꼭 현관 앞에 들고 오신 걸 놓고 가시는 거예요. 저를 챙겨주셔서 감사하긴 했지만 일부러 문 앞까지 오셔서 그냥 가시는 거다 보니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반찬 만드는 김에 너네 것도 만드는 거고 겸사겸사 놔두고 가는 거지 뭐. 그래도 집 앞까지만 매번 오셨다 가는 거니까 제가 죄송해서요. 저도 맞벌이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제 퇴근 시간 가까울 때 오셔서 놓고만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퇴근 후에 오시면 들어오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안 그러시면 집 안에 들어와 계시라고 비밀번호를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괜찮다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 내가 너네 사는 집 비번하는 건 아니지. 예의가 아니잖아.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잖아. 라시며 극구 비밀번호는 필요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퇴근 후에 집에 들어왔다가 크게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집 안에 계셨거든요. 어머님! 너 왔니? 이거 나물 반찬인데 혹시 쉬어버릴까봐 명규한테 물어서 들어왔어. 아, 네. 어머님은 극구 비밀번호는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결국 남편에게 물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일부러 반찬까지 가져다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날 들고 온 게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시원한 데 둬야 돼. 냉장고 안에 넣어두마. 그건 뭔데요? 몸보신 하는 한약이야. 너 너무 말라서 안쓰러워 보여. 밥 먹고 하나씩 꼬박꼬박 챙겨 먹어. 절대 빼먹지 말고. 알았지? 고맙습니다. 저 말고 명규 씨 거 해주시죠. 걔는 몸에서 한약 안 받아. 너 이거 비싼 거니까 꼭 잘 챙겨 먹어. 네. 어머님은 저 몸보신하라고 한약까지 지어오셨더라고요. 며느리 한약까지 챙겨주시는 시어머니라니 너무 감사해서 초반에는 열심히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다 보니 식욕도 너무 돌고 살이 엄청 찌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너무 말랐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제가 살이 워낙 잘 찌는 체질이라 일부러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약 먹고 나선 살이 쑥쑥 찌더라고요. 그래서 띄엄띄엄 먹다가 잘 안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 비밀번호를 아시게 된 그날 이후 어머님은 불쑥불쑥 저희 집에 잘 오시게 됐어요. 집에 오면 갑자기 못 보던 반찬이 생기거나 식탁 위에 간식거리나 과일이 올려져 있는 경우도 많았죠. 점차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생각하니까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왜 자꾸 어머님이 저희 집을 들어오시나 싶었습니다. 사실 반찬 해주신다고 해도 집에서 밥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서 남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저희가 알아서 해먹는다고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는데 꼭 오셔서 냉장고를 채워놓으시거나 간식거리를 잔뜩 사오시더라고요. 신경은 쓰였지만 최대한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 건 다 어머님이 나를 신경 써서 그러신 거다라고요. 하지만 그맘때부터 전화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주미야, 내가 며칠 전에 너희 집 냉장고 보니까 반찬도 잘 안 꺼내 먹었더라. 그리고 그 약, 그거 왜 그대로 있어? 먹고 있는 거 맞아?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시면 냉장고를 열어 음식이나 약을 얼마나 먹었는지 확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실은 그 약이요. 먹으면 너무 식욕이 돋고 살도 찌는 것 같아서 띄엄띄엄 먹고 있어요. 예, 그거 그렇게 먹으면 효과 없어. 꾸준하게 잘 먹으라고 했잖아. 저 살찌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약 먹고 살이 많이 쪘어요,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 이제 약은 안 지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건강해요. 감기 한 번 안 걸리는데요, 뭐. 그런데 제 말에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건강하긴 뭐가 건강해. 건강하다는 애가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도록 애 소식이 없어? 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어머님 말투가 너무 냉랭하셨거든요. 네가 몸 관리한답시고 잘 안 챙겨 먹고 살 빼고 그러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 아니냐고. 어머님, 그런 건 아니에요. 저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왜 애가 안 생기냐고. 그 약 실은 애기 잘 들어서는 약이야. 네? 저는 놀랐어요. 제 몸 생각해서 지어주신다고 했던 약인데 사실은 애기 잘 들어서는 약이라는 겁니다.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손주를 원하셨나 싶더라고요. 어머니,
그래서 내가 잘 챙겨 먹으라는 건데 그걸 그렇게 띄엄띄엄 먹으면 어떡해? 그렇게 먹는 거면 아무 소용없어. 내가 기껏 비싼 돈 잘하는 데서 찾아서 해온 거구만. 시어머니 성의 무시하니? 어머님은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전까진 인자하신 모습만 많이 봐서인지 어머님이 화내시는 게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잘 챙겨 먹을게요. 그래. 그리고 결혼했으면 당연히 손자를 안겨줘야지. 그게 네 도리 아니야? 밥도 잘 챙겨 먹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어. 내가 확인할 거니까. 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아기를 원하셨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억울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아니라 남편 쪽 문제인데 제가 백날 약 먹고 관리하면 뭐하나요? 그래도 일단은 아기만 가지면 다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손주가 너무 갖고 싶으셔서 그러신가 보다 했죠. 하지만 그때부터 어머님의 임신 압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예 눈치 볼 것도 없이 대놓고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았고 한약도 잘 먹는지 확인하셨어요. 본인이 보는 앞에서 먹어보라고 하신 적도 있고요. 정말 곤혹스럽고 힘들더라고요. 반찬도 먹을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건데 자꾸만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시니까 처치곤란이었습니다. 양도 너무 많이 주셨고요. 전화도 자주 하셔서 별 소식 없느냐, 약은 잘 먹냐, 엽산 같은 것도 미리 잘 챙겨 먹어라 등등 잔소리를 많이 하셨죠. 저는 한약을 꾸역꾸역 먹다가 살이 자꾸만 쪄서 결국 약들을 뭉텅이로 잘라내서 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저히 먹기는 싫은데 어머님은 확인하시니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시험관 시술을 선택했죠. 하지만 시험관이라고 해서 바로 아이가 가져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힘들기도 하고요. 특히 여자 몸에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여러 번 시도를 했고 세 번째 시도를 할 즈음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회사에서 외근 갔다가 바로 퇴근할 일이 생겨서 집으로 와 있었거든요. 집에 좀 일찍 오게 되니 모처럼 정리도 좀 하고 재활용이나 쓰레기도 버리려고 했죠. 그래서 쓰레기를 챙겨서 계단으로 내려올 쯤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빌라 2층이었는데 어머님하고 계단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어머님은 역시나 약을 들고 올라오셨고요. 그 약들을 보는데 한숨이 푹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일찍 왔네. 쓰레기 버리러 가니? 네. 그래, 나는 이것만 놓고 바로 갈 거다. 저는 저희 빌라 옆쪽의 전봇대 앞에 쓰레기를 놔두었어요. 빌라다 보니 따로 버리는 곳이 없고 그 전봇대 앞에다 놔두면 쓰레기차가 와서 가지고 가거든요. 그렇게 다시 올라오니 정말 어머님은 바로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차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아니다. 나도 갈 데가 있어서. 그럼 가마. 그렇게 어머님은 가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쉬려다가 주방 정리나 하자 싶어서 주방 쪽으로 다가갔거든요. 저희 주방에는 작은 창이 하나 있는데요. 그 창에서 보면 바로 쓰레기를 버렸던 전봇대가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신 줄 알았던 어머님이 그곳에 있으셨거든요. 도대체 거기서 뭘 하고 계셨냐고요? 눈을 희번뜩하게 뜨고 제가 버린 쓰레기 봉투를 마구 뒤지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어머님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그 쓰레기 봉투 안에서 제가 뭉텅이로 잘라버린 한약 봉지들을 꺼내서 보시더라고요. 저는 얼어붙은 채로 어머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 봉지를 가만 보시더니 갑자기 다시 저희 집 쪽으로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시는데 기분은 무슨 공포영화 같았습니다. 네, 어머님. 너 이거 혹시 잘라서 버렸니? 네? 어머님은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한약 봉지를 들이미시더라고요. 이거 왜 입구가 아니고 허리 쪽이 잘려져 있어? 다른 것도 그렇던데 너 설마 약 버렸니? 저는 너무 놀라 입도 못 다물고
어머님 손에 들려있는 약봉지를 보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이건 뭔데? 컵에 따라 마신다고 해도 이렇게 중간을 자르진 않잖아. 다 흐르니까. 이렇게 잘랐다는 건 버렸다는 거 아니니? 저는 어머님이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님, 근데 지금 제가 버린 쓰레기 봉투 뒤지신 거예요? 그래, 너 약 제대로 먹는지 확인 좀 하려고. 나한테 먹는다곤 하는데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이것 봐, 너 이거 버렸지? 저도 어쩔 수 없이 말했습니다. 네. 세상에, 이걸 왜 버려? 이게 얼마짜린데? 저 먹기 싫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애를 갖던가. 시험관 하고 있잖아요, 어머니. 시험관이고 뭐고 할 때 하더라도 이것도 챙겨 먹으라니까.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기껏 시어머니가 정성으로 챙겨준 한약을 먹는다고 거짓말하면서 뒤로는 몽땅 버려? 너 제정신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혼자 길길이 날뛰시더니 바닥에 약봉지를 던지고 화나셔서 가버리셨어요. 그날 저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손주가 갖고 싶다고 하셔도 이건 너무하신 게 아닌가 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한테 솔직하게 당신 쪽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말하자고 했어요. 그래야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병원에서 그럴 수도 있다 한 거지 확실하게 나 때문이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계속 어머님이 나한테 스트레스 주시는데 나는 참고만 있으라고? 그러게 약을 왜 버려? 어련히 엄마가 좋은 걸로 쥐어주셨을까? 애 들어서게 하는 약이라는 게 결국 몸 건강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 거야. 몸에 나쁠 게 없다고. 근데 기껏 엄마가 지어온 걸 왜 다 버리는데? 너도 잘한 거 없잖아. 남편도 똑같더라고요. 어머님이 저에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미안한 것도 없이 오히려 저보고 왜 약을 버렸냐고 난리쳤습니다. 참 낯설더라고요. 그럼 당신이 먹으면 되겠네. 말이 돼? 당신 먹으라고 쥐어오신 걸? 그리고 나는 몸에서 한약 안 받아. 나도 안 받아. 살도 엄청 찌고. 정말.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그러더라고요. 그냥 엄마가 먹으라고 하면 알겠다고 하고 먹으면 되지. 왜 이런 분란을 만드는지 모르겠네. 뭐라고? 저는 남편이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분명 이해심 많고 저를 엄청 위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 앞에선 덮어놓고 어머님 편만 들더라고요. 나 어머님한테 얘기할게. 임신 안 되는 거 당신 탓이라고. 남편은 제 말에 저를 째려보더니 그냥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본인 문제가 크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끝까지 저만 시달리게 내버려 두는 게 참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굳이 그 말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험관에 성공을 해서 결국 임신이 됐거든요. 막상 임신이 되고 나니 그동안의 불화나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도 너무 기뻐하셨고 남편도 엄청 좋아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너무 기뻤고요. 아들이든 딸이든 예쁘게 잘 키우고 싶었죠. 그런데요. 임신하고 나면 어머님의 성화가 잦아질 줄 알았는데 완전 착각이었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거든요. 그전에는 약이나 반찬 주러 한 번씩 오셨다면 이제는 거의 매일같이 오시는 겁니다. 임신 자체가 좀 불안정한 상태라서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사도 휴직하고 집에서 지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셔서 억지로 밥을 먹으라고 하시고 제가 좀 쉬고 싶어 하면 적당한 운동을 해야 좋다면서 저를 억지로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제가 못 먹는 음식도 몸에 좋다는 이유로 억지로 먹으라고 하셔서 토한 적도 많았는데 어머님은 그게 다 입덧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입덧에 좋다는 음식이며 약재 달인 물 같은 것도 자꾸 주시는 겁니다.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한약 버린 일로 어머님과 다툼이 한 번 있었기에 마지못해 꾸역꾸역 어머님이 주시는 걸 다 먹었고 또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머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운동이니 산책까지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어머님 손에 붙들려 억지로 한 것들이 아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는지 아니면 도리어 쓸데없는 짓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신 6개월이 접어들 무렵 저는 결국 유산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의 슬픔, 절망감, 상실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얼굴도 못 보고 떠난 아이가 그렇게 사무치고 안타까울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저를 더 슬프게 한 건 그 후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잦은 시험관 시술 부작용 때문에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 병원에서는 자연 임신이 힘들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시험관 준비 전엔 분명 괜찮았는데요. 또 임신 기간 동안 살도 너무 쪄버렸습니다. 워낙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 임신했을 때도 조심했어야 되는데 어머님은 무조건 잘 먹어야 건강하고 아이도 잘 낳을 수 있다면서 온갖 음식을 다 주셨고 저는 미련하게도 어머님에게 미움받는 게 싫어서 꾸역꾸역 다 먹었거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몸 상태도 안 좋아서인지 살이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이 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살이 많이 찌고 아이를 잃어서 우울할 때쯤 딴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행동도 너무 차가워지고 저를 너무 성가셔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요. 그렇게 남편 모습 때문에 힘들어할 때쯤 우연히 어머님과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그러는데 주미쟤 이제 애도 제대로 못 낳는데 시험관 시술 부작용이라고. 그리고 엄마도 봤죠? 살 엄청 찐 거. 진짜 요새 같아선 같이 있기 싫을 정도야. 예전에야 날씬하고 여리여리해서 내가 좋아했던 건데 지금은 무슨 애 셋 정도는 낳으면 푹 퍼진 아줌마 같다니까. 정작 애도 못 낳으면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저에 대해서 저렇게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그 순간 방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울부짖으며 따졌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고요. 너 말 다 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찌고 애까지 잃었는데. 그게 누구 때문인데. 뱃속에 애 하나 간수 못해서 그렇게 흘려보낸 네 잘못이지. 너네 엄마가 꾸역꾸역 음식 먹이고 병원에선 절대 안 정하라고 했는데 하루가 멀다고 찾아와서 억지로 운동시키고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는데 애가 버티겠어? 네 말은 우리 엄마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 그리고 너도 그러는 거 아니지. 내가 살쪄서 같이 있기도 싫다고? 애 잃고 우울해하는 아내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애 낳은 것도 아니면서 살을 그렇게 있는 대로 찌우니까 그렇지. 내가 찌고 싶어서 쪘어? 결국 내가 시험관 한 것도 당신 정자에 문제가 있어서였잖아. 남편은 제 말에 저를 노려보더니 그대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어 방에서 1시간가량을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어락 해제 소리가 갑자기 들리더니 어머님이 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소리쳤어요. 야, 너 말 다 했니? 네가 유산된 게 왜 나 때문이야? 알고 보니 아까 남편에게 따질 때 남편과 어머님의 통화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어머님도 다 들으신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악에 받쳐서 따졌습니다.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어머님 때문 맞잖아요. 먹기 싫다는데 억지로 먹이고 그것도 제대로 확인 안 된 민간요법들. 게다가 저 집에서 푹 쉬어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억지로 운동 가라고 등 떠밀고. 내 말이 틀렸니? 잘 먹고 운동도 잘해야 애도 건강한 거다. 너는 결국 내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다가 애까지 놓친 거고. 아니요. 그건 건강한 산모 얘기겠죠. 제 경우는 달라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어머님이 뭔데요. 그리고 제 몸이 왜 이렇게 됐는데요. 병원에서도 애초에 임신 안 되는 거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 문제라고 했어요. 어머님 아들 때문에 저만 개고생하다가 결국 이렇게 됐다고요. 제 말에 옆에 있던 남편까지 난리치더라고요. 너 그만 못해? 뭘 잘했다고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그러게 말이야. 세상에 저렇게 말 잘하는 애인지 몰랐네.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따지는 것 봐. 무섭다 무서워.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건데 부모 없이 그것도 아빠는 새 살림 차려서 나가고 그런 콩가루 집에서 뭘 배우고 컸겠니? 정말 참담했습니다. 이제는 제 가정사까지 운운하며 저를 몰고 가더라고요. 다 이해하는 척, 다 덮어주는 척 하더니 사실은 궁지에 몰리자
제 약점부터 바로 꺼내더라고요. 어머님이나 남편 둘 다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나를 진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휘두르기 편한 며느리라서 저를 받아준 것뿐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울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날 밖에 있으면서 혼자라는 생각도 너무 많이 들고 오래전에 떠난 엄마도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날은 참 외롭다는 생각을 사무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더 살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요. 그쪽에서도 제가 임신이 어려워진 걸 보고 저를 팽할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선 위자료 소송을 걸라는 조언이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저에게 따로 증거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폭언하고 임신 핑계로 강요한 것에 대한 증거요. 그때는 증거를 남길 생각조차 없었거든요. 소송을 걸 수는 있지만 여러 차례 시험관 시술을 한 것이 강요에 의한 것이다 라는 증거도 없고 이긴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자료 소송 없이 그냥 제 몫의 재산 분할을 하고 이혼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되었어요. 다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할머니와 지내게 되었죠. 들리는 소문에 남편은 다시 장가를 들려고 꽤나 어머님이 여기저기 찌르고 다녔는데 영 신통치 않나 보더라고요. 참 듬직하게 이해심 많은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완전 엄마 꼭두각시더라고요. 상처밖에 남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어요. 한동안은 많이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우울해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만큼 바닥을 치면 또 좋은 날이 오는가 봅니다. 저에게도 좋은 일이 생겼거든요. 저랑 가까운 저희 회사 상사분이 아는 분을 소개시켜 준다고 했어요. 저는 제 사정이 누군가를 만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친구로 만나보라고 권유하셨고 그렇게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참 따뜻하고 좋은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도 한 번 했고 또 시험관 부작용으로 임신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다 말했죠. 하지만 그 남자는 제가 좋다며 아이가 없으면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고 하면서 저를 설득했고 시간이 흘러 저도 결국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재혼 후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요, 정말 기적처럼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자연 임신으로요. 전 남편과는 그렇게 애를 써도 안 생기던 아이가 지금 남편과는 자연 임신으로 생기더라고요. 크게 기대도 없었는데도요. 제 몸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도 저희를 찾아온 아이다 보니 정말 기적이나 축복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현재 아이를 임신 중이고 다다음 달이 출산 예정일입니다. 뱃속에서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한다고도 하죠. 저는 그 말을 가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 그리고 전 남편의 어머님이 저에게 했던 그 강요와 폭언들, 이 깊은 상처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지금 남편과 서로를 위해주며 또 아껴주며 살다 보니 잊혀지진 않아도 많이 무뎌지고 또 점점 아무렇지 않아지더라고요. 최고의 복수는 제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아도 같이 하는 친구가 많다 보니 싫어도 알게 되긴 하는데요. 전 남편 어머니는 전 남편 재혼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은 했지만 결국 못했고 전 남편은 그냥 다시 본가로 들어가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애먼 여자 개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어머님이 평생 데리고 사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새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서 아픔과 시련을 많이 겪었던 저. 앞으로는 다시 일군 저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살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해맑고 낙천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살아온 환경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되게 무난하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살면서 크게 부딪히거나 상처받을 일이 잘 없었다고나 할까요? 원래 타고난 성격도 있지만 주변 환경이 그렇다 보니 저도 성격이 자연스레 해맑고 낙천적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다 나 같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악의가 많고 욕심도 넘쳐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도 잘 알게 되었고요. 저는 30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을 할 때쯤 사업을 하는 큰오빠와 함께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셨습니다. 저희 집은 주재원인 아버지의 직업 덕에 어렸을 때 외국 생활을 종종 했었어요. 아빠가 직업을 바꾸시면서 나중에는 한국에 정착해서 쭉 살았고요. 그러다가 오빠가 대학 졸업 후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되었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면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 하는 일을 아버지도 함께 돕는다고 하셔서 부모님도 가시게 되었고요. 저는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만약 결혼을 할 게 아니었더라면 저도 부모님을 따라 함께 외국으로 갔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사귀고 있던 남자와 결혼할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외국으로 가시면서 원래 사시던 2층 집을 저에게 증여해주고 가셨어요. 저희 집은 신도시 근처 주택단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증여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하면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때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었어요. 착하고 재밌고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아 잘 만나오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께 소개를 시켜드릴 때만 해도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고 젊은 나이에 학원까지 운영하는 거다 보니 능력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잘 되는 줄 알았던 학원은 몹시 어려운 상황이더군요. 근처에 경쟁 학원이 많이 생기고 강사들 수준도 갈수록 떨어지다 보니 이미 남편 학원의 수강생은 빠르게 줄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따로 하지 않아서 상황이 그런 줄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 학원이 꾸역꾸역 남는 것도 없이 유지만 돼가고 있다는 걸 알았죠. 저는 몰랐어요. 남편하고 각자의 일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았고 남편도 본인 사업이 힘들다는 내색은 없었거든요. 나중에서야 상황이 몹시 안 좋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학원을 접는 게 어떻겠느냐 했지만 남편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괜찮은 강사도 데리고 오고 전반적인 리모델링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마케팅도 진행할 거라고 했어요. 이대로 망하게 둘 수 없다고 하면서요. 그 과정에서 남편은 시부모님이 사시는 시댁집 담보대출까지 받으며 자금을 조달했어요. 시부모님이 신우들과 살고 있던 오래된 아파트까지 손을 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노력에도 결국 학원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일단 아는 선배의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부모님 집까지 손을 대는 바람에 시부모님 거처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남편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저희 집이었죠. 애초에 시부모님께도 이도저도 안 되면 모시고 살 테니까 돈을 좀 해달라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이 2층 집인데다 평수도 꽤 있는 편이다 보니 다 같이 살면 된다는 겁니다.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저에게 통보를 했어요. 저는 갑자기 생각에도 없던 합가를 하자고 하니 좋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때 제가 출산 후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제가 복직을 하면 시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실 거고 또 아이 정서에도 조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좋다며 온갖 감언이설로 저를 꼬드기는 겁니다. 이미 시부모님 살 집은 나가줘야 되고 다른 방법이 없기도 했어요. 상황 자체가 어쩔 수 없다 보니 저도 결국 등 떠밀리듯 합가를 하게 되었죠. 좋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좋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몇 개월 뒤 복직도 해야 하니까 아이 봐주시는 게 어딘가 했죠. 그렇게 무릎이 안 좋은 시부모님을 위해 1층을 내드렸고 신우들도 1층에 있는 방을 썼어요. 저와 남편은 2층을 쓰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같이 살아보니 제 생각과 달리 불편한 점도 많고 짜증나는 일도 많았어요. 남편은 처음에 말은 집안일, 아이 보는 거 다 시부모님이 해줄 테니 얼마나 좋냐고 그랬지만 막상 같이 살아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집안일은 제 차지였죠. 게다가 오히려 식구들이 많다 보니 해야 될 일도 많았고요. 어머님은 아이 돌봐준다고 하시면서 집안일은 다 저에게 전담시키셨고 신우들도 딱히 집안일은 안 했습니다. 식구가 많으니까 설거지도 많고 빨래도 많고 저도 몸이 너무 축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따로 돈을 주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는 도우미를 쓰게 되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는 저희 어머님, 돈이 썩어나나 보다. 집안에 여자가 몇 명인데 도우미를 부르고 라면서 궁시렁대더군요. 어이가 없었죠. 집안에 여자가 몇 명이든 간에 저한테 집안일을 자꾸 넘기고 미루셨으면서요. 저는 꾸역꾸역 참으며 살다가 아이가 15개월 정도가 됐을 무렵 복직을 했습니다. 원래 어린이집은 아이가 25개월이 넘으면 보내기로 했어요. 그 전까진 시부모님이 봐주시기로 약속을 했죠. 하지만 제가 복직하고 얼마 안 돼서 시부모님은 아이를 온종일 보니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서 18개월 정도의 어린이집에 보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최소한 20개월이라도 넘겨서 보내겠다고 했지만 남편도 나서서 저에게 그러더군요. 엄마 아빠가 힘들어 죽겠대. 젊은 사람이 해도 힘든 육아를 나이 드신 부모님이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애초에 그렇게 해주시기로 했잖아. 그래서 집안일도 안 하시기로 한 거고. 어차피 집안일도 도움이 쓰잖아. 그래서? 어린이집 어차피 보낼 거 지금 보내자 그거지. 내가 들어보니까 늦게 보내면 적응만 힘들대. 요새 다 일찍 보낸대. 시부모님이 힘들어서 애 못 보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요? 저는 결국 제 계획과 달리 아이를 좀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좀 짜증스러웠어요. 집안일에 육아까지 해주신다 해서 애초에 합가도 한 건데 막상 합가를 하고 보니 집안일도 육아도 제대로 도와주시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저만 부담이 늘어나고 힘들 뿐이었죠. 저도 남편이랑 똑같이 밖에서 일하고 힘들게 집에 오는데 집에만 오면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만 이것저것 집안일도 잘 시키셨어요. 휴일이 되면 반찬 만들어놔라, 장 좀 보러 가게 운전해라, 이불 빨래 좀 해놔라 등등 이래저래 시키시는 것도 많았죠. 저한테만요. 남편한테 같이 하자고라도 할라치면 일하는데 바쁜 남편 왜 시키냐고 할 때도 있었어요. 저는 일 안 하나요? 처음엔 좋은 마음이었지만 그런 생활이 반복되니 저도 갈수록 스트레스가 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같이 사는 신우들도 참 너무하더라고요. 큰 신우는 아나운서 준비한다고 하는 취업 준비생이었고 둘째는 학생이었어요. 맨날 돈 없다고 남편한테 용돈 달라고 그러고 집에 있을 때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죠. 자기들 세탁물하고 방 청소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라고 하면 좀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안 합니다. 여차저차 4년 넘게 같이는 살았지만 사는 동안 참 속이 갑갑하고 짜증날 때가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오시는 일이 잘 없었는데 오랜만에 저희 아이도 보고 저도 볼 겸 오신다고 하셨죠. 당연히 저희 집으로 모셨고 제가 시부모님이랑 같이 산다는 얘기는 미리 해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올해도 아니고 일주일가량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시부모님과 신우들은 엄청 불편해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저희 부모님 댁이고 시부모님과 신우가 얹혀 사는 건데 도리어 집주인인 저희 부모님을 불편해하고 눈치 주고 언제까지 계실 거냐고 안 돌아가셔도 되느냐 자꾸 묻고 주객이 전도된 거였죠. 저희 엄마도 나중에는 좀 짜증나셨는지 일부러 한번 얘기하셨어요. 사부인, 집이 참 좋죠? 저랑 바깥 양반이 엄청 발품 팔아가면서 찾은 집이거든요. 안에 자재도 좋고 평수도 넓게 빠지고 지붕 색깔도 예쁘고. 엄마 말에 어머님은 완전 표정이 어두워지셨죠. 사시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으시죠? 예, 그럼요. 불편할 게 뭐 있나요? 편하시다니까 저도 좋네요. 엄마 아빠가 다 외국으로 가야 돼서 우리 딸이 많이 허전하고 외로울까 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시부모님하고 사니까 그럴 걱정은 없겠네요. 지내시는 동안만큼은 편하게 지내세요, 사부인.
저희 엄마의 말에 저희 어머님 대답도 하는 둥 마는 둥 표정 굳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웬만해선 저런 얘기 안 하세요. 하지만 어머님이 마치 자기 집인 양 자꾸 행세하고 저희 부모님더러 언제 가느냐 자꾸 그러시니까 기분 상해서 일부러 말하신 거였죠. 저희 엄마는 제가 걱정이 됐는지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 따로 그러시더라고요. 시부모님하고 신우들하고 언제까지 계속 살 거야? 너 안 불편해? 불편한데 뭐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서. 참나, 엄마 아빠가 너 시집살이 하라고 이 집을 너한테 넘기고 갔겠니? 아휴, 미안해. 네가 뭐가 미안해. 네가 그런 것도 아닌데. 참 김서방도 너무한다. 학원 잘 되는 것처럼 할 땐 언제고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폐업이 말이 되니? 할 말이 없어서 저도 어색하게 웃었죠. 엄마는 조심스레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우리 사는 곳으로 올 생각 없지? 엄마 사는 곳에? 그래. 거기 애 키우기에도 좋고 너네 오빠 사업 잘 되니까 너도 거기서 같이 일해도 되는데. 글쎄, 외국에서 산다는 게 간단한 일도 아니고 김서방이 여기서 계속 학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거기 가서 너네 오빠 밑에서 일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그렇긴 해. 한번 물어나 볼게. 저도 마음 같아서는 부모님 따라서 해외로 나가 살고 싶었어요. 저희 아이와 함께요.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시부모님, 신우들과 같이 살다 보니 솔직히 제대로 된 결혼 생활도 못했고 정신없고 스트레스만 많았습니다.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차라리 여기 생활 정리하고 부모님 따라갈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다시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저녁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언짢은 얼굴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집 명의 말이다. 네? 그거 아직도 네 명의로 되어 있니? 저는 이게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증여하신 제 집인데 당연히 제 명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무슨 큰일이라도 난 양 노발대발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가요? 결혼을 했고 이렇게 같이 살면 우리 민석이 명의로 바꿔줄 때 되지 않았어? 네? 저는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린가 했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얘 좀 봐. 당연히 집안의 가장이 남편인데 집이 남편 명의로 안 돼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남편 명의로 하는 게 기본 아니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자기 엄마가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남편은 자기 일이 아닌 양 밥만 먹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더 황당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어머님께 말했죠. 어머님, 이거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증여해 주신 제 집이고요. 남편으로 명의를 바꿔야 될 이유 없어요.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명의를 바꿔야 되나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대뜸 너 무슨 다른 꿍꿍이 있니? 그러는 겁니다. 저도 기분이 확 상했죠. 무슨 꿍꿍이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냥 바꾸면 되는 명의를 왜 못 바꿔준다는 건데? 저는 어머님이야말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명의를 바꾸라고 난리치시는 게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시아버지까지 한술 더 뜨시더군요. 그거는 시어머니 말이 맞다. 집안의 가장 앞으로 집도 되어 있는 게 맞아. 본인 앞으로 집안채 없이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가장이 본인 위신이 서겠어? 어떻게 사회생활을 당당히 할 수 있겠냔 말이야. 저는 이 사람들이 단체로 어떻게 됐나 싶었습니다. 뭔데 이렇게 뻔뻔하게 집 명의를 바꾸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버님, 집 없다고 위신이 못 살 게 뭐가 있어요. 게다가 원래도 이 사람 집이 아니었고요. 제 말에 시아버지 발끈하시더니 숟가락까지 탁 내려놓더군요. 뭐야? 얘 생각하는 게 아주 글러먹었네. 네? 봐라. 네가 기본적으로 네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로 밑으로 보는 게 있으니까 시부모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소리도 하는 게다. 집 없다고 위신 못 쓸 게 뭐가 있냐고? 네가 지금 말하는 꼬라지를 봐. 어디서 남편 무시하고 시부모 무시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집을 왜 자꾸. 너네 부모가 집 줬다고 지금 유세떠니? 말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너네 엄마도 그때 참 웃기더라. 그때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하는 저희가 뭐야?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들어놓고 못 들은 척하지 마. 뭐 이 집 사시는 동안은 편하게 지내셔. 나 참 무슨 거지 적선하듯이. 그게 틀린 말인가요? 그러니까 너나 니네 엄마나 생각 자체가 글러먹었다고. 무슨 선심 쓰듯이 그게 사돈한테 할 소리야? 어머님은 자기 혼자 흥분해서 얼굴까지 시뻘개져서 따지는 겁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그 집 식구들 저 하나 놔두고 큰 소리 내며 삿대질하며 몰아세우는데 그 상황 자체도 너무 기막히고 황당하고 제일 화나는 건 가만히 있는 남편이었어요. 시부모님이 그러던지 말던지 한숨만 쉬며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확 질리더군요. 다 같이 한 통속이 되어서 저만 몰아세우고 있는 그 상황이요. 이렇게 된데 제 잘못이 있나요? 제가 그토록 말려도 남편은 끝까지 우겨서 지 학원 일으킬 거라고 하며 자기 마음대로 시댁 돈을 빌렸죠. 그리고 제 의지와는 상관도 없이 저희 집 밀고 들어와서 4년 넘게 뭉개고 살았고요. 약속했던 집안일도 육아도 제대로 도와주는 거 없이 오히려 저만 더 바쁘고 힘들어졌었습니다. 1층도 안방도 다 시부모님 내드렸고 신우들 뒤치다꺼리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 참았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최대한 좋은 마음으로 꾹꾹 참아왔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시댁 식구들 하는 행동을 보니 기가 막히는 겁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시댁 식구들 하는 행동이 딱 그 짝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이 집에서 살게 해드렸더니 이제는 아예 집 내놓으라고 하고 저를 몰아세우고 있으니까요. 저도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랬더니 어머님 하시는 말이 뭐? 얘 좀 봐. 진짜 시부모 알기를 개똥처럼 하네. 그래.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은성이 안 볼 거다.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왜 애를 봐줘야 되니? 어머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애 보는 거요. 하원할 때 데리고 와서 2-3시간 봐주는 게 전부예요. 그나마도 제가 퇴근하고 오면 더 이상 안 보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고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애 본다는 유세 떨면서 이제는 애 안 봐준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하는 게 그것뿐인데 그것조차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네, 그러세요. 그러면 저도 더 이상 용돈 못 드려요. 그리고 생활비도 앞으로는 내세요. 뭐? 그렇잖아요. 여태까지는 이 사람하고 저하고 버는 월급에서 반반 내서 드렸는데 애도 안 봐주신다는데 제가 왜 그렇게 해요? 용돈은 이 사람한테 전적으로 다 받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계속 사실 거면 생활비도 주시고요. 그래야 정확하죠. 제 말에 가만히 있던 남편 그제야 화를 벌컥 내더군요. 너 그만 못해? 그 속에서 저는 남편 놈이 제일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2층으로 올라와 버렸죠. 그리고 방에서 화를 삭히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는 대뜸 한다는 소리가 그러고 올라가면 어떡해. 내려가서 부모님께 사과드려. 사과? 그래. 그게 할 말이야? 시부모님인데 생활비를 내라고? 그럼 막대 먹고 예의 없는 소리가 어딨는데? 지금 예의 타령했어? 그러는 당신네 식구들은 나한테 예의 차렸어? 아니 다 떠나서 어머님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당신 가만히 있더라? 당신 생각도 똑같아? 진짜 명의를 당신한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제 물음에 남편은 제 눈을 피하더군요. 솔직히 엄마 말 틀린 것도 아니잖아. 보통은 집 명의 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그건 남편이 집 해왔을 때고 이 집 네가 해왔어? 제가 따지자 남편도 표정이 엄청 험상궂게 변하더라고요. 와, 개무시하는 거 봐.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집 명의 바꿔야 된다는 소리까지 하는 거야. 네가 돈 좀 있다고 사사건건 남편을 개무시하니까. 개무시하게 만들잖아. 상황을 봐도 모르겠어? 이 집 내 거고 월급으로만 쳐도 내가 당신보다 훨씬 잘 벌어. 근데 참 웃기지? 너네 부모님 시중에 너네 동생들 뒤치다꺼리까지 다 내 몫이야. 집안일에 애 보는 것까지 내가 전담이고. 딱 봐도 이건 아니지 않아?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데 그 와중에 저도 완전 깨달았습니다. 그전까진 뭔가 억울하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있었어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구태여 생각 안 하고 참았거든요. 근데 막상 그 말을 입 밖으로 줄줄 내뱉고 보니 정말 제 상황이 너무 억울한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을 왜 참고 있어야 하나 그제서야 자각이 됐다고나 할까요? 제 말에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얼굴만 뻘개져서 씩씩대더군요. 그래놓고 와, 이거 완전 미친년이네 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뭐?
미친년?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뭔데 사람을 개무시하는데. 할 말 없어? 무시한다고 발끈하는 것 말곤 할 말이 없냐고. 내가 왜 이 집을 네 명의로 하는데? 니네 부모님 나가라고 안 하는 것만도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 줄 알아? 그 순간 남편이 갑자기 제 머리통을 세게 때리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머리통을 맞고 소리를 지르며 그대로 장롱 쪽으로 날아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이 상황이 뭔지 감도 안 잡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저 사람한테 맞은 건지 하다 손찌검까지 하는 건지. 저는 너무 기가 막혀 남편을 봤고 남편은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 순간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가 나니까 위층으로 시부모님과 신우까지 올라왔어요. 어머, 언니 맞았나 봐. 신우가 그렇게 외쳤는데 시어머니 거기다 대고 한다는 소리가 맞을 짓 했지 뭐. 너네 남편이 안 때렸으면 내가 너 때리려고 했어.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기생충 같고 악마 같은 것들 사이에서 정말 1분 1초도 더 못 있겠더라고요. 아이도 무서운지 1층에서 울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 길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말렸지만 저는 악착같이 전화를 해서 신고를 했어요. 가정폭력 당했고 당장 와달라고요. 남편은 제 폰을 기어코 뺏어서 집어 던졌어요. 저는 가방을 꺼내고 제 짐을 넣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억지로 저를 뜯어 말리는 바람에 팔목이며 어깨며 상처까지 났습니다. 저는 이혼할 거라고 난리를 쳤고 가방을 싸들었다 뺏었다가 그렇게 아웅다웅 다투는 중 경찰이 오게 되었어요. 저는 가정폭력 당했다고 했고 그 일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함께 경찰서까지 가야 했습니다. 저는 머리 맞은 거랑 어깨, 팔목 등 상처 입은 거 전부 병원 가서 진단서 떼고 짐 싸서 아이랑 그 집에서도 나왔어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장 이혼할 거고 폭력 당한 것도 그냥 안 넘어갈 거고 고소할 거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아는 언니 집에 아이와 지내게 되었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기막히고 무서운지 눈물만 하염없이 나더라고요. 사람 좋고 착한 것 같아 믿고 결혼했는데 뻔뻔하고 염치 없고 못됐고 거기다가 손찌검까지. 그 와중에 시댁 식구들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 없이 부추기고 있고 제 편 하나 없는 그 집과 그 상황이 생각할수록 너무 무섭고 끔찍했습니다. 저는 가정폭력 신고 내역을 토대로 가정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을 했어요. 제가 이혼할 거라고 협의로 할 건지 소송으로 할 건지 결정하라고 하니까 그 와중에 남편은 때린 건 자기가 잘못했지만 네 행동도 잘못한 거 아니냐는 개소리와 함께 이혼은 하지 말자고 붙잡더라고요. 저는 폭력에 관한 소송도 걸 거고 협의 이혼 안 할 거면 이혼 소송도 바로 걸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내 집에서 너랑 네 식구들 다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이혼도 안 해줄 거고 이 집에서도 못 나간다 뻔뻔히 굴더군요. 내 집이야. 당장 너하고 너네 식구들 내 집에서 나가. 못 나가. 살고 있는 사람을 네가 뭔 수로 쫓아낼 건데. 그리고 이혼? 웃기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게 넘어가지고 이해해주니까 사람이 아주 우습게 보이지? 애초에 니네 식구들 들이밀고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했을 때 그때 너랑은 끝냈어야 했어. 뭐? 들이밀어? 너 말 다 했냐? 네가 말을 그따위로 하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저는 끝까지 뻔뻔하고 파렴치한 남편 목소리를 듣는데 이가 갈리더군요. 기생충 같은 것들. 뭐? 기생충 같은 것들이라고. 기생충이 별거야? 너랑 니네 식구들이 딱 기생충들이야. 염치 없고 뻔뻔하고. 내 집에서 살게 해주니까 너네 집 같든? 좋은 말 할 때 꺼져. 이제 막 나간다 그거지? 못 꺼지면 네가 어쩔 건데? 그래, 순순히 꺼질 리가 없지. 내가 빠른 시일 내로 선물 하나 보낼게. 너네 식구들한테 아주 딱일 거다. 저는 그 길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한 것을 토대로 퇴거하지 않으면 퇴거 불응 소송도 진행할 거라고 내용 증명도 보냈습니다. 그것들을 받은 남편도 당연히 개거품 물었죠. 그래도 안 나간다고 버틸 거라 했지만 본인이 안 나가고 계속 버티면 퇴거 불응 소송도 진행한다고 하니 그제야 이 상황이 어물쩍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인지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태도를 바꿔 비굴할 정도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소리 안 하겠다. 시부모님도 미안하다고 하신다며 명의 가지고 절대 입대지 않겠다 어쩐다 하더라고요.
이미 저는 온정 다 떨어져서 이혼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를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멍청한 순진함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나한테 정말 미안해? 그럼 진짜 미안해. 그땐 내가 어떻게 됐다니까? 정말 미안한 마음 있으면 이번 주 내로 짐 싸들고 내 집에서 꺼져. 너랑 너네 식구 전부. 그리고 소송 소장 보냈으니까 답변서나 똑바로 보내고. 진짜 이럴 거야?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 우리 은성이는, 나 은성이 아빠야. 은성이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들까지 이렇게 매몰차게 다 쫓아낸다고? 저는 그 말에 코웃음이 절로 나왔죠. 애 걱정을 그렇게 하는 인간이 애 있는 집에서 내 머리통 때리고 애 할머니라는 인간은 그 앞에서 맞을 짓 했다, 내가 때리려고 했다 그러고 있니?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은성이 챙기고 아꼈다고 이럴 때만 애 핑계 대고 있어. 어떻게 너는 시간이 갈수록 더 밑바닥이니? 긴 말 하고 싶지도 않아. 이 정도 했으면 너랑 네 식구들 다 데리고 내 집에서 꺼져. 우리는 끝이야. 연수야, 진짜 이러지 말자. 내가 다 잘못했어. 맞아. 네가 다 잘못했고 나는 더 이상 네 얼굴도 보기 싫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네 화가 풀리겠니? 저는 웃음을 터뜨렸죠. 집 쫓겨나고 위자료 털릴 생각하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나 보네. 어떻게 해야 내 화가 풀리냐고? 간단해. 소송이나 똑바로 준비해서 빨리 이혼해줘. 내가 너네 식구들을 몇 년이나 참아준 것만도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빨리 나갈 집이나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길거리에서 자고 싶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지도 변호사 사무실 다니면서 알아본 것 같은데 결국 퇴거 불응 소송까지 진행당하기 전에 집은 나갔어요. 저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하고 그 집은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부모님이 여태껏 사시던 집이었고 저도 커왔던 집이라 애정이 많았지만 시댁 식구들과 남편 때문에 이제는 지긋지긋한 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물고 늘어지면서 소송은 하염없이 길어졌는데 제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일과 진단서, 남편의 일방적인 요구로 인한 시부모님과의 합가와 약속 불이행 등을 근거로 저도 싸우게 되었습니다. 소송이라는 게 변호사들이 진행하는 거긴 해도 빨리 끝나지 않는 상황이 참 사람을 지치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 집은 좋은 값으로 팔렸고 저는 따로 작은 집을 구해서 아이와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만 따로 저 보러 나오셔서 저랑 좀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의 생활은 정리하고 같이 외국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조금씩 해외 거주 준비를 했습니다. 소송하면서 들어보니 남편은 시부모님과 신우랑 같이 완전 손바닥만한 월세집으로 가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돈이 이렇게 없고 돈 버는 사람도 남편밖에 없다 보니 생활고를 핑계로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알아서 벌어서 내라고 했죠. 넓고 좋은 저희 집에서 살다 보니 그게 자기 집인 줄 알고 나중에는 도리어 집 내놓으라고 하며 저 몰아세웠던 그 인간들. 생각할수록 치 떨려서 이해해주거나 봐주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으니까요. 제 이혼 이야기를 아는 제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그 인간들 욕심부리더니 황금알 낳는 거의 배를 가른 셈이라고요. 그 인간들에겐 제가 황금알을 낳는 거의 같은 존재였겠죠. 좋은 집 주고 돈 따박따박 벌어서 용돈 주고 집안일 해주고 그러면서 군소리도 없고 계속 그러고 살았으면 저도 그냥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욕심이 넘쳐서 저를 건드렸고 저도 그제야 깨닫게 된 거였죠. 참고 살아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요. 그 후 지지부진한 소송은 끝이 났고 저는 친정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아이와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빠 사업 일을 도우며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긴 하지만 항상 옆에서 저를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가족들이 있다 보니 저도 훨씬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가끔은 내가 왜 합가를 허락하고 또 그런 불합리함을 참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때의 제가 참 바보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하지만 매 순간 후회 없이 완벽한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지나고 보면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엔 그게 최선이라 느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았던 거겠죠. 제 나름대로는 제 상황에선 열심히 살아온 거니까 비난하지 않고 제 스스로를 잘 보듬으며 살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 잘 키우면서요.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답답하고 고구마 그 자체였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전남편과 전 시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귀가 꽉 막힌, 제 얘기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이기적인 족속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려 합니다. 전 남편과는 동갑내기였고 친구의 소개로 만나 꽤 오랜 시간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연애 시절 불같이 싸우기도 여러 번이었지만 그만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했기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또 좋을 때는 너무 좋았고요. 그렇게 저희는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서로 좋아 죽는 그런 평범하고 행복한 연인의 모습으로 지내다가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양가 형편도 비슷했고 누가 특별히 더 잘나거나 못난 것 없는 비슷비슷한 두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평범한 결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1년 반까지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큰 문제도 없었고 소소하게 잘 지냈죠. 저희 부부는 초반에 결혼할 때 서로 합의를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요. 결혼하고 적어도 3년은 둘만의 신혼을 즐기고 천천히 아이를 가지자라는 것이었죠. 아이를 낳게 되면 더 이상 신혼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결혼 초반에 신혼의 재미를 즐기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분명 결혼 전에 시부모님께도 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분명 그렇게 해라. 너네 결혼 생활이니 알아서 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시부모님의 그런 모습에 참 쿨하신 것 같다. 자식들의 이야기를 참 잘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생각해서 좋았죠. 물론 나중에 보니 정확히 그 반대였지만요. 어쨌든 남편과 저는 결혼 초창기에는 연인처럼 또 친구처럼 알콩달콩 지냈습니다. 그런데 신혼을 3년 정도 즐기고 싶다고 했는데 1년 반도 안 돼서 시부모님은 저희를 못마땅하게 보시기 시작했어요. 애는 언제 가질 거니? 결혼했으면 빨리 애부터 낳아야지. 시부모님은 만날 때마다 아이 타령을 하셨어요. 분명 3년 정도 신혼을 즐긴다고 했고 그러라고 하셨지만 1년 반도 안 돼서 아이를 가지라고 닥달을 하시기 시작한 거죠. 특히 아버님은 당신 친구분이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시는 걸 보신 후부터 더 심해지셨습니다.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희가 하루라도 빨리 애를 가져야 내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가지 않겠니? 아버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이라는 게 당장 만들자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너네가 노력을 해야지. 신혼 그만큼 즐겼으면 됐다. 하루라도 빨리 애 가질 생각부터 해. 시부모님의 압박이 꽤나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시부모님 성화의 계획보다 일찍 아이를 갖기로 했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저희가 원할 때 가지려고 하면 가져질 줄 알았는데 막상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남편과 저는 반년이 넘도록 노력했지만 임신 테스트기에서 두 줄은 볼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끊임없이 독촉을 하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힘들었고 그 와중에 시부모님은 저만 탓하셨어요. 선영이 너 혹시 몸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것에 전적으로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혔지만 억울한 마음에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멀쩡한 내 아들까지 검사는 왜 받냐? 너 혼자 받아라. 며 길길이 날뛰셨지만 제가 우겨서 같이 갔죠.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과 저 둘 다에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는 선천적으로 자궁이 약했던 거고 남편은 건강한 남성에 비해 정자수가 현저히 적고 활동성도 몹시 떨어진다는 진단이 나왔으니까요. 남편과 저 둘 다에게 문제가 있는 만큼 자연임신 성공률이 낮다는 의사 선생님의 설명에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에게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들었음에도 시부모님의 생각은 다르더군요. 말도 안 돼! 그 의사 돌팔이 아니야? 어떻게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어? 맞아. 우리 채문이가 무슨... 거기 제대로 된 병원 맞니? 선영이 너 혼자 다른 병원 가서 다시 검사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니? 저희 시부모님에게는 무조건 며느리인 제게만 문제가 있어야 하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손주를 그토록 원하시면서 저를 하자 있는 불량품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신 걸까요?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임신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불량품 취급하는 시댁에 저도 더는 참지 않고 꼬박꼬박 맞받아쳤고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은 가정교육 운운하며 제 속을 뒤집어 놓으셨죠. 남편은 가운데서 자기도 힘들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저를 괴롭힌다는 걸 알면서도 그저 방관할 뿐이었습니다. 그맘때 설상가상으로 제가 다니던 회사에 문제가 생겼고 저는 갑작스레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 일은 기술직이라 집에서도 컴퓨터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초반에 회사를 갑작스레 퇴사해야 했을 땐 너무 힘들었는데 막상 나와서 혼자 일하다 보니 자리도 금방 잡았고 오히려 출퇴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편하게 제 능력을 발휘하며 일을 할 수 있다 보니 좋은 점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남편 월급 못지않게 벌 수 있었고요. 아침잠 많은 제가 지각 걱정 없이 푹 자고 일어나 상쾌하게 일하는 즐거움은 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장소가 회사에서 집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어쨌든 저도 계속 일을 하는 거고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제가 집에 있다는 이유로 제가 당신 아들 돈으로 온종일 논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너는 집에만 그렇게 있을 거면 우리 아들 내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집구석에서 그렇게 있을 거면 남편이라도 좀 챙겨라. 내 아들만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미안하지도 않아? 제 일을 무시하는 발언에 저도 너무 어이없고 기분이 나빴죠. 자존심도 상했고요. 그래서 치사한 줄 알면서도 한 번은 제 수입에 관한 내역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여드려야 믿으실 것 같아서요. 저는 어머님께 집에서 일하지만 남편만큼 번다고 수입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믿지 않으셨어요.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는데 그게 무슨 돈이 된다는 거야? 자고로 사람은 밖에 나가 몸으로 부딪혀야 돈을 버는 건데. 그러시면서 어디서 가져온 구인 광고 전단지를 제 앞에 내미시기까지 했죠. 선영아, 너 아직 젊고 애도 없으니 이거라도 해봐라. 네 남편 고생하는데 네가 집에서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너도 집안에 보탬은 돼야 되는 거 아니니? 파트타임 한두 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는 제 일은 깡그리 무시하고 파트타임 알바를 뛰어서 집에 보탬이 되라는 말에 저도 폭발을 했습니다. 초반에야 어머님이 제 일을 잘 모르시니까 집에 있으면 논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제가 충분히 제 일에 대해 설명도 드렸고 달에 얼마 버는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들이미시는데 무시당한 기분이 들고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이걸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머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집에서 놀고 먹는 거 아니고요. 충분히 바쁘게 제 일 하고 있고 돈도 제 몫만큼 충분히 벌고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때랑 별로 다를 거 없고 어쩔 땐 더 볼 때도 있어요. 저는 제목하고 있다는데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아들이 혼자서 고생할까봐 걱정되시는 거면 차라리 어머님이 아르바이트 두세 개 하셔서 아들한테 용돈 보태주시던지요. 요즘 어머님 나이에도 자식한테 손 안 벌리려고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못 참고 다다다 쏘아붙이니 어머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놀라셨죠. 그러면서 저보고 싸가지가 있네 없네 화를 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그날 기분이 너무 상했는데 그날 저녁 집으로 온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너는? 당장 엄마한테 사과해. 사과라니,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돼? 오히려 사과 받아야 될 사람은 나야. 당신도 알 거 아냐. 내가 어머님한테 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내 몫의 수입도 충분히 벌고 있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냐고. 그런데도 어머님은 끝까지 내일 내 말 다 무시하고 나 집에서 논다고 계속 구박하신 거잖아. 게다가 오늘은 구인구직 종이 쪼가리까지 가져와서 집에서 놀지 말고 알바나 뛰라고 하셨다고. 지나친 건 어머님인데 왜 나한테 그래? 당신 같으면 화 안 나겠어? 아, 우리 엄마야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른들은 집에서 일하는 걸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고. 아무튼 이번 일은 무조건 네가 잘못했어. 사과 안 하면 나 진짜 안 참아.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났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당신이 안 참으면 뭐 어쩔 건데. 어머님의 무례한 태도에 사과 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나라니까. 그렇게 남편과 제 사이에는 고성이 오가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사과를 거부했고 남편은 그 길로 집을 나가 새벽까지 들어오지 않았죠.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제 사이는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알콩달콩 잘 지내던 남편과 저는 어느새 집에서는 최소한의 대화만 주고받는 그런 냉랭한 사이가 되었죠. 제가 몇 번 풀려고도 했지만 남편이 뚱한 얼굴로 대면대면하게 굴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빈정상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남편과는 불편하게 또 불만이 가득 쌓인 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풀리긴 했지만 어쨌든 서로 안 좋은 감정은 남아있는 채로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둔 신우가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애가 없는데 신우는 바로 임신을 했다고 하니 집안은 경사가 났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부, 아니 저는 또다시 비교 대상이자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요. 아휴, 우리 딸은 시집 가자마자 이렇게 복덩이를 안겨주는데 우리 며느리는 몇 년째에도 못 갔고 아휴, 내가 뭔 죄를 지은 건지. 면전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정말이지 너무 기분 상하고 눈물까지 핑 돌았습니다. 나야말로 뭔 죄를 지어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싶고 힘들었죠. 그런데 얼마 후에 있던 어머님 생신날, 어머님은 굳이 저희 집에서 저한테 직접 차린 생일상을 받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요리에 자신 없었고 그건 신혼 때 어머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아시면서 저에게 생신상을 차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저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는 것 같았죠. 그 와중에 남편은 옆에서 우리 엄마도 며느리한테 생신상 한번 받아봐야지. 자기가 좀 해줘. 라는데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어머님이 직접 생신상을 차려달라 하셨으니 저도 고심 끝에 시중에 잘 나온 밀키트를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들이 워낙에 잘 나오잖아요. 밀키트에 야채나 재료만 좀 더 충분하게 넣으면 충분히 맛있고 괜찮은 음식들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밀키트의 힘을 빌려 여러 종류의 음식들을 차려냈고 나름 그럴싸하게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그걸 보고 어머님과 신우는 놀란 눈치였죠. 어쨌든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
신우가 갑자기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대화 주제를 아이로 돌리더라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대뜸 한다는 말이 아직 출산은 멀었는데 산후조리원에 갈 돈이 없다며 징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고로 심해부는 결혼할 때 친한 형과 휴대폰 가게를 공동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 사장도 아니고 일개 직원이었더라고요. 게다가 그 휴대폰 가게도 장사가 썩 잘 되는 건 아니었다 보니 심해부가 벌어오는 돈이 일정치도 않았기에 신우 형편은 여유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신우도 결혼과 동시에 바로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신우네 형편은 더더욱 여유롭지 못했죠. 그래서 신우 결혼할 때 저희 남편이 500만 원가량 해주기도 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하나밖에 없는 동생 그렇게라도 챙겨주고 싶다고 하니 저도 이해했죠. 그런데 신우가 그날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돈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해서 조리원은 꿈도 못 꿔. 남들은 가서 푹 쉬고 온다는데 그런 생각하면 너무 우울한 거 있지? 어머님은 딸이 안 됐다며 맞장구를 치며 우리 딸 불쌍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딸이 불쌍하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조리원비를 내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 그 정도도 못 해주시나요? 그런데 무슨 꿍꿍인지 은근 제 앞에서 조리원비, 산후도우미 비용을 자꾸 언급하고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산후조리원비가 얼마나 되는데? 한 300 정도? 300? 그래, 알았다. 오빠가 해줄 테니까 예약해. 저랑은 상의 한마디 없이 덜컥 그걸 해준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물론 동생 산후조리 필요하다고 하니 그 비용 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300이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저희가 무슨 돈이 엄청 여유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최소한 와이프인 저랑 상의는 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할 순 없으니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더 기막힌 얘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300만 원 정도인 신우의 산후조리원비까지 내준다고 했으면 나름 오빠네로서 해줄 만큼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신우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너무 황당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니, 부탁도 아니고 거의 강요였죠. 참, 새언니, 제가 아기 낳으면 언니가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죠? 언니는 집에 계시니까. 라는 겁니다. 저는 밥을 먹다 말고 황당해서 신우를 쳐다봤습니다. 네? 제가요? 네. 제가 뭘 할 줄 안다고 아가씨를 돕겠어요. 저는 출산 경험도 없고 더더욱 육아 경험도 없는데. 에이, 그러니까 더더욱 언니가 도와주시면 좋죠. 언니도 미리 연습한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라는데 그 자리에는 신우의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아무도 말릴 생각이 없고 오히려 네가 좀 해주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가씨.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건 차라리 어머님이나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저귀 가는 법도 모르는데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딨니? 사람이 닥치면 다 하게 돼 있다. 너도 언젠간 애 낳을 건데 이참에 배운다 생각하면 오히려 좋지 뭘 그래. 육아 공짜로 배우는 셈 치고. 어머님 말 맞다나 닥치면 다 하게 될 일을 제가 왜 미리 고생해서 배워야 하나요?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신우한테 먼저 애 낳으면 도와주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맡겨놓은 것처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 그렇게 얘기하기로 어머님과 신우는 이미 말을 맞춘 것 같았죠. 남편도 가만히 있는 걸 보니 남편도 한통속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황당한 기분을 느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가씨, 산후조리가 걱정이라면 어머님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집에 있다고 해도 저 집에서 내내 일해요. 어쩔 때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할 때도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아가씨 산후조리를 돕겠어요. 그리고 그런 건 원래 친정엄마가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 나도 해주고 싶지. 근데 내가 허리랑 목 디스크 있는 거 너 모르냐? 마음이야 골백 번 해주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주는 걸 어떡해. 괜히 무리하다가 더 문제 생기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머님 딸 산후조리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걸 왜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시나요? 너무 황당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는 산후조리 맡겨놨나요? 집에서 하루 종일 놀지도 않지만 설령 논다 한들 제가 싫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요? 왜 이렇게 억지로 저한테 산후조리 해주라고 닥달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남일인 양 가만히 있는 남편이 제일 꼴보기 싫고요. 어쨌든 저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어쨌든 못합니다. 저도 바빠요, 아가씨. 그냥 산후도우미 부르세요. 나라에서 지원도 해준다고 들었는데. 언니, 뉴스도 못 봤어요? 산후조리 해주는 사람들 왔다가 애 학대하는 뉴스? 그런 건 거의 없는 일이잖아요. 보통은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그 거의 없는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요? 어찌됐든 남이잖아요. 남한테 애 맡기고 제가 불안해서 어떻게 나가요? 그 말에 저는 기가 탁 막히더라고요. 어딜 나가요? 아가씨 회사 그만뒀잖아요. 아니, 임신 기간 동안 살이 너무 쪘으니 살도 빼야 하고 운동도 좀 해야 하고 임신 기간에 못 만난 친구도 좀 만나야 되고 라는데 진짜 육성으로 욕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럼 한마디로 저한테 애를 맡기고 지는 운동하고 놀다 오겠다는 심산인가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싫다, 못해준다 나와도 저렇게 우겨대니 제가 그랬죠. 그러면 제가 맡아줄게요. 대신 저한테 돈 주세요. 저도 일하는 시간 빼서 아기 봐주는 건데 공짜로 봐줄 순 없죠. 육아도우미 기준으로 제대로 쳐서 주세요. 제 말에 어머님과 신우가 벙찐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제 그만 얘기하겠지 싶었는데 그 순간 제 남편이 끼어드는 겁니다. 너 진짜 너무한다. 가족끼리 부탁하는 건데 대놓고 돈 달라고 해? 당신이 전문적으로 애 봐주는 사람도 아니면서 무슨 돈? 정말이지, 정말 저 인간이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거절하려고 하는 말인 걸 모르는 걸까요? 신우는 당황하는가 싶더니 이내 어이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나라에서 나오는 양육수당 절반 드릴게요. 그럼 됐죠?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누굴 거지로 하나 싶더라고요. 그 푼돈 받자고 제가 미쳤다고 지혜를 봐줍니까? 지는 저한테 애 맡기고 놀러 다니고요. 지혜면 지가 키우지 왜 자꾸 저한테 저러나요? 저는 끓어오르는 속을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안 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칼같이 거절했습니다.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더라고요. 무슨 제가 죄인이라도 된 것 마냥 말이죠. 그렇게 그날 시어머니 생신상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야말로 기분 상해야 될 것 같은데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남편은 꼭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야 해? 라며 도리어 제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매정하게 굴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하는데? 그냥 적당히 좀 봐주겠다고 하면 되지.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나는 당신이랑 당신의 식구들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나한테 맡겨놨어? 아가씨 애 가지면 내가 돌봐주기로 약속했어?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저도 버럭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당황한 듯 한풀 꺾인 목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족끼리 너무 각박하게 굴지 말고 천천히 좀 생각해봐. 어차피 우리도 언젠가는 애 가질 건데 미리 연습하는 셈 치면 되잖아. 엄마도 허리 안 좋아서 못 도와준다고 그러고 혼자서 애 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라는데 진짜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심해부도 있는데 왜 혼자서 애를 봐? 그리고 나한테 왜 자꾸 그러는 거야? 그렇게 네 동생이 안타까우면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직접 보던가.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노려봤고 저도 똑같이 쳐다봤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과 저는 또다시 냉전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시더군요. 저한테 전화를 걸어 네 고집 때문에 내 아들이 힘들어한다. 너 같은 애인 줄 알았으면 며느리로 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며 막말을 퍼부으시는 겁니다. 저도 이판사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드릴까요? 며느리 자리 그만둘까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 말에 어머님은 또다시 가정교육 운운하며 윽박지르고 저랑 싸웠죠. 저도 그맘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저한테 뭐 맡겨놓기라도 한 듯 뻔뻔하게 구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질릴 대로 질렸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은 흘러 신우이의 출산일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막히고 코막힐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봐주기 싫다, 안 할 거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잖아요. 그런데 신우 출산일이 거의 임박했을 때 시댁 행사가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신우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언니, 저 아기 낳으면 언제부터 봐주실 수 있어요? 라는데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안 봐준다고 그렇게 말했던 걸 도대체 어디로 들었나 싶은 거예요. 아가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싫다고 몇 번 얘기했냐고요. 진짜 왜 이래요? 제 말에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눈을 부라리며 따지는 거예요. 너 진짜 끝까지 이럴 거니? 아니 도대체 저한테 다들 왜 이러시는 거냐고요. 언니도 참 너무하시네요. 가족끼리 그냥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우리 애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이라도요. 그럼 돈을 달라고요.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러세요, 언니는 자꾸? 잔말 필요 없고 네가 와서 애 봐줘. 이건 시어머니로서 명령이야. 남들은 그냥도 봐주는 거 너 심포 그렇게 먹지 마라. 그러니까 애도 안 생기는 거다. 그 말에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참았다 싶었습니다. 이 말귀도 안 통하는 미친 집구석에서 그냥 내가 나가야겠다.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제 말에 남편도 펄쩍 뛰더라고요. 이혼? 이런 일로 이혼? 이런 일로 이혼 안 하면 도대체 뭘로 이혼해?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내 얘기를 듣기는 듣는 거야? 어머님, 제 얘기 한마디라도 들으셨어요? 저 분명히 집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허구한 날 논다고 하질 않나? 아가씨 애 못 봐준다고 했는데 제 말 싸그리 무시하고 애보라고 하질 않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요? 폭발한 저는 신우이를 향해서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가씨도 염치 좀 챙겨요. 돈 없어서 산후도우미 못 쓰겠으면 직접 키워요. 아가씨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낳은 애를 왜 나더러 키워달래요? 나한테 뭐 맡겨놨냐고요. 저는 그렇게 미친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진짜 저도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제가 난리를 치니 남편도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너 미쳤어? 곧 애 낳을 동생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네 가족이지. 내가 말했지. 네 동생이 안쓰러움 네가 직접 하라고. 저는 미칠 것 같은 심정으로 그 길로 그냥 시댁을 뛰쳐나왔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발들일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그렇게 조용히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 일 이후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어차피 이혼할 거고 들어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생각하며 제 나름대로 이혼에 관해 찾아보고 알아보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결정타를 한마디 하더군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자기가 내 동생 산후조리를 못하겠으면 장모님한테라도 부탁드리는 게 어떨까? 저는 그 말에 대꾸할 마음도 없이 가만히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진짜 미쳤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대꾸할 기운도 없어서 그랬습니다. 내가 이혼하자고 한 얘기 까먹었어? 너나 너네 식구들은 남이 하는 말은 아예 안 들어? 아, 무슨 이혼이야? 이혼이 장난이야? 나 진짜 너랑 너네 가족이랑 더 있다간 미칠 것 같아. 내 말이 개소리 같아? 개가지죠? 분명히 싫다고 계속 말하는데 나한테 왜 이러냐고. 저는 난리를 쳤고 남편은 저보고 미쳤냐느니 오히려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겠다고 했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이라도 불사한다고 했습니다. 그 시모가 전화가 와서는 이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네 하자 모조리 숨기고 시집 온 주제에 이혼! 설령 이혼한다고 해도 집구석에서 살림도 안 하고 내조도 안 했으니 유책 배우자는 너다. 저는 침착하게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말했습니다. 제가 유책 배우자라고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어머님 말 중에 뭐 하나 맞는 게 있는지. 임신 안 되는 것도 제 탓이라는데 저는 병원에서 자궁이 좀 약할지언정 불임이나 난임 판정 받은 적 없습니다. 병원 기록도 다 있어요. 오히려 어머님 아들이 정자 활동성이 없다고 했으니 난임의 직접적인 영향은 어머님 아들이 더 높죠. 그리고 툭 하면 저더러 집구석에서 노니 내 아들 돈 까먹니 어쩌니 하시는데 저 어머님에게 수십 번 말했습니다. 집에서 돈 벌고 있고 내 목 충분히 하고 있다고요. 제가 뭔 얘기를 하든 귓등으로도 안 들으신 건 어머님이에요. 그러면서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신우 산후조리 해달라고요? 제가 싫다고 몇 번 말했어요. 싫다고요. 그런데 억지로 아니 그냥 떠넘겨버리려고 하고. 저는요 남편과 어머님 포함한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혼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고 더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무리한 요구 등을 증거로 저는 위자료 소송을 걸게 되었죠. 결국 법적 싸움 끝에 남편과 시댁이 이혼 사유 및 유책 배우자가 되었고 저는 위자료 1,000만 원을 받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신우이는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남일이니 내 할 바 아니다 싶었는데 그 후 들은 얘기가 꽤나 놀랍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많이 아프다는 겁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서 상당한 치료비가 나갔고 앞으로도 나갈 돈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돈 없다고 임신기간에 태아보험도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병원비는 고스란히 신우와 시댁이 책임이 되겠죠. 신우 남편은 별로 책임감 넘치는 성격 같지도 않고요. 이혼 소송 마무리하고 나중에 들은 얘기로 아이 치료비 때문에 온 식구들이 고생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지만 어쩌면 그 가족들이 뿌린 대로 거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긴 하더라고요. 이혼 후 저는 말 그대로 날아갈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제 이혼 이야기는 친구들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가 저와 전남편을 아는 사람들은 다 전남편을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제가 뭔 소리를 하든 말든 걔가 짖냐는 태도로 일관하며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 꽉 막힌 귀에 지독하게도 이기적이었던 그들과 엮일 일 없이 끝났으니 오롯이 제 삶에 집중하며 살려고 합니다. 비록 지난 결혼 생활은 상처와 후회로 얼룩졌지만 이 경험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 제 인생은 더 단단하고 멋지게 가꿔나갈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